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대로 벼락치기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벼락치기 두 번째 영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객관식에서 두 개, 세 개의 선택지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헷갈리는 문제를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조절이 됐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벼락치기라기보다는 이제 시험 중간에 처세술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영상 제목은 벼락치기로 올리지만 실제 내용은 시험을 어떻게 하면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저만의 팁을 공유해 드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일단 정리만 해놓고 실제로 아직 적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객관식을 풀 때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과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선택지라 함은 5개의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적절하지 않겠죠. 네 개의 선지가 적절하지 않고요.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네 개의 선지가 적절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내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가장 적절한 거를 맞추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이요. 왜냐하면은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가장 적절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선지, 정답인 선지 자체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게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가장 적절한 것 찾는 문제를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답률도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 낮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상황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올렸던 그 벼락치기와는 달리 나는 공부를 좀 했고 지금 현재 나는 2개에서 3개의 선택지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아, 2번도 맞고 5번도 맞아 보이는데 둘 중에 뭘 찍어야 되나?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가장 적절한 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해답.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나 내용을 담은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떠냐? 그 반대입니다. 가장 추상적이지 않은, 가장 구체적이고, 자, 조금 더 어려운 말이지만 적합한 말로 바꿀게요. 지엽적인 개념, 내용을 담은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이해라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지문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예시를 들어서 가지문에는 뭐 예를 들어 윤동주의 뭐 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지문에는 이육사의 광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작품은 반드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작품을 토대로 예를 들어 가와 나는 모두 이런 설정을 준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본다면 이 모두라는 설명에서 이미 이 두 작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거를 선지로 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걸 선지로 낸다는 사실을.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서시와 광야의 공통점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는 서시와 광야의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서시와 광야의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두 작품의 공통점은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시라는 작품은 뭐 윤동주가 창작했고 광야라는 작품은 이육사가 창작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라면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시가 서시랑 광야밖에 없나요? 훨씬 더 다양하게 많겠죠. 즉, 더 포괄적인 내용이 적절한 것의 답일 수밖에 없다. 특히 두 개의 시를 비교했을 때, 두 개의 작품을 비교했을 때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친구들은 좁은 개념, 지엽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대로 반대로 적용해서 가장 지엽적인 개념 내용을 담은 것이 정답이 된다는 말이 바로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뭐 여기서는 예를 들면 달리 이렇게 그러면 차이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어 문제 풀 때 제일 좀 짜증나게 느끼는 것들이 선생님 이거 말장난이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장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좁은 지엽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가장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방금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개의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꿀게요. 이 4개의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럴듯하게 보여야 한다? 그럴듯하게 보여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 비교적 쉬운 말로 되어 있어야 이 4개의 적절하지 않은 친구들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우리가 아는 단어와 먼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자체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 쉽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양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양들 우리에서 늑대를 찾아내야 돼요. 늑대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가장 적절한 친구가 늑대입니다. 하지만 이 늑대는 4마리의 양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뭐 굳이 설명하자면 늑대를 숨겨주는 양들인 거죠. 즉 얘네들은 늑대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선지가 서로 늑대인지 양인지 구별하기 애매하게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좋다면 이 친구가 사실은 늑대지만 완전히 양처럼 보이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즉 이 정답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려면 우리가 모르는 말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로 되어 있어야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단어와 먼 선택지라고 제가 썼잖아요. 우리가 아는 단어와 먼 선택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없는 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선생님 전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문에서 알아낼 수 없는 단어인데 그 친구가 적절한 것의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반대되겠죠. 반대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친구는 반대이기 때문에 4개의 적절한 것이 있죠. 적절한 것.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적절하게 보여야 합니다. 맞죠? 적절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적절하게 보이는 쉬운 방법은
아까 위에서 지금 적절한 것의 예시에서 들었던 것처럼 쉬운 단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아, 얘는 틀린 게 아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성립되어 있는 친구를 오히려 의심해 볼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충분히 의심해 볼 가치가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선지를 세 개가 남았을 때 마지막에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찍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찍는 법은 본문을 확인한다입니다. 본문을 확인한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두 개가 고민되잖아요. 그럼 본문을 안 보고 선지 두 개만 보고 고민하다가 결정합니다. 자, 본인은 자아 성찰 해보세요. 내가 그러고 있었는지. 자, 그럼 선지 두 개만 보고 고민하다 결정하는 순간 나는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왜 하필 예를 들면은 3번이랑 4번 두 개를 내가 열심히 고민했는데 내가 찍은 건 꼭 정답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찍은 건 왜 정답이 아니고 꼭 내가 찍지 않은 그 다른 친구가 정답일까? 자,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고민이 된다는 사실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미 내 실력을 넘어선 문제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내가 내 실력으로는 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얘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난 이미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잼을 바른 식빵을 공중에서 던지면 반드시 잼이 묻어있는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잼이 발라져 있는 쪽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잼이 발라져 있는 쪽으로 해서 땅에 떨어지겠죠. 그게 가장 가능성 확률이 높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뭐 설명할 만한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뭐 머피의 법칙 이런 것처럼 왜 나는 두 개를 찍었는데 왜 꼭 내가 찍은 게 틀린 문제였을까? 왜 틀린 선지였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그 문제는 내 실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틀린 거예요, 사실 원래. 그 잼 바른 빵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같습니다. 그냥 원래 난 틀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맞추면 대박인 거지 못 맞췄다고 해서 그게 내가 못한 게 아닌 못한 게 아닌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러면은 이제 내 실력을 넘어선 문제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 바로 3번인데, 자, 이런 경우에 본문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제 그 두 개의 선지 중에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 그래도 최대한 많아 보이는 것. 이것이 적절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 때 선택지는 반드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유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선지로 합쳐져서 5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선지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자, 개인적으로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조금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좀 짜증나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직유법이 사용되면 주제를 강조한다. 이건 굉장히 쉬운 예시이긴 하지만 이 직유법이 사용되면 왜 주제가 강조돼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내신 문제,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의 유형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 공부를 하고 더 이상 이제 국어 공부하지 않고 다른 전공으로 선택하고 대학교 때 공부를 할 친구들은 직유법이 왜 주제가 강조하는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자격 시험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그 국어 선생님들은 국어를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을 확인한 다음에요. 그 본문과 관련한 내용에서 선지의 앞 문장과 뒷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 논리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거는요, 내신 준비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해학성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암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그 암기를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암기를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때요? 3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내 실력을 이미 넘어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맞추면 잘한 거고요. 운이 좋은 거고요. 잘한 거라기보다 내 실력을 넘어선 거니까 잘한 건 아니죠.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틀리면 그건 원래 내가 틀릴 문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국어 시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시험에서 내가 맞춰야 될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미노처럼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이 무너져서 이번 시험 다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국어 시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어 이외에도 다른 주요 과목들 또 부수적인 과목들을 다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요 내용을 확인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가 본문 내용 확인한 다음에 한번 찍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가지 내용 설명드렸고요. 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그 수능 특강에 있는 선지 내용을 통해서 한번 예시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1번에 해당하는 보기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나는 뭐냐면은 가작품은 여기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작품이고 나 작품은 풀벌레들의 땡땡땡땡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작품 설명은 안 할 거니까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보자고요. 풀벌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벌써 본문,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보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 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에서는 가장 적절해 보이는 친구가 답입니다. 요게 답입니다. 자, 이거의 이제 답은 2번인데요. 자, 뭐 내용 설명 안 할 거니까 2번이 헷갈리는 이유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2번 보시면 보기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질서와 그 속에서 정신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기에 써 있는데요. 자, 2번 선지 구성되어 있는 거 볼게요. 자, 가에서 수족관 속에 목말라하는 열대어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느낀 정신적 갈등을, 자, 여기 정신적 갈등이라는 말 그대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기를 보면 한편 나의 화자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과 공허한 내면을 성찰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선지의 또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자, 귀뚜라미나 여치의 큰 울음은 현대인의 공허한 내면을 드러낸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번이 답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귀뚜라미나 여치들의 큰 울음과 이 둘의 논리적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 관계가 틀린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만약에 가와 나가 나오면 이 둘의 뭐 공통점도 물어볼 수 있고 차이점도 물어볼 수 있다고 했는데 11번 문제는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선지가 답이 되는 영역을 보면 공허한 내면이란 단어 그대로 여기에 보기에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나 여치들의 큰 울음도 당연히 우리 본문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논리적 관계가 안 맞아서 답이 되는 우리 이 경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익숙한 단어들로 그 둘의 관계를 틀어서 정답을 만든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요거를 대략적으로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들 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제가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능 특강의 예시로 이제 조금 부족한 예시를 들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 실제 예시를 좀 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늘 제가 영상에 달아주는 것처럼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은
그 영상에 있는 오픈 카톡 채팅방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따로 실제 예시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시들로. 자, 오늘은 그러면은 객관식 잘 찍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이 내용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